저희 보험연구원과 한국연금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우리 보험업계 또 학계 그리고 감독당국 모든 분들께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행사를 공동 주최해 주시는 데 애써 주신 김원섭 한국연금학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패널 토론의 사회를 맡아주실 우리 오영수 김앤장 연구위원님과 또 발제를 맡아주실 장철 한양대학교 교수님,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께 감사드리고 또 토론자료 참석해 주신 유재상, 이경희, 장현주, 최은실 이런 토론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저하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는 지금 매우 중요한 저출산, 고령화, 또 연금개혁이라고 하는 그런 화두가 놓여져 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가 장수 리스크를 증대시키고 또 노후 생활의 불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좀 지지부진한 연금개혁 논의는 이런 노후 불안에 대한 불안을 좀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좀 우려되는 그러한 면들이 있습니다. 공적연금 개혁은 당연하지만 개혁에 성공하더라도 초고령 사회를 극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시됩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는 여전히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것은 국민연금이 950조 또 퇴직연금이 300조 외에도 개인연금이 370조의 자산이 축적되어 있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가 계속되어 왔지만 개인연금도 매우 중요한 그런 토픽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끼어야 보배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공적연금의 파트너로서 퇴직연금뿐만 아니라 개인연금도 함께 논의함으로써 적정 노후소득 보장이라고 하는 보배를 완성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험연구원 그리고 한국연금학회가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개인연금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런 세미나를 마련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고 이 세미나를 통해서 귀중한 실마리를 찾아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보험 연합학술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보험의 미래를 논의한 자리에서 굿 포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숙제를 우리가 새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오늘 연금학회와 저희 보험연구원이 공동 세미나를 통해서 개인연금의 활성화와 더불어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완성할 수 있는 지혜를 좀 모아 개인연금이 굿 포 소사이어티를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연금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원섭입니다. 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고령화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 보장과 이제 케어 두 가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선진국에는 불구하고 연금 제도는 그야말로 이렇게 처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연금 특위를 통해서 연금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 개혁의 우리나라 연금 개혁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연금 개혁 논의가 물론 지지부진한 것도 있겠지만 노인 빈곤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연금 제도는 아시다시피 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전의 소득을 계속 유지하는 소득 유지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공적연금이 여러 가지 빈곤 중심으로 일하면 사적연금이 연금 제도의 본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적연금의 중요성이 가장 두드러진 시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진국에서도 아시다시피 이제 좀 연금 급여 수준이 높은 나라는 다 사적연금이 잘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특히 2000년 이후에 선진국 그 임금 개혁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옛날에는 주로 이제 공적임금, 퇴직임금 중심으로 개혁이 되었다면 2000년 이후에는 개인임금을 적극적으로 정책적인 수단 아니면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상당히 많은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뭐 독일의 리스트 연금이라든지 아니면 뉴질랜드의 키위 플랜이라든지 또 영국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한 적이 있고요. 그것들이 또 이제 스위스에서도 오랫동안 개인연금 상당히 중요한 제도가 되어 있고 지금 스위스는 지금 유럽에서도 가장 중요한 가장 좋은 연금 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도 한편으로는 이제 빈곤을 위한 어떤 공적연금제를 만들어야 되겠지만 사적연금 제도를 더 이상 이렇게 미룰 수가 없습니다. 더 활성화시키고 더 적극적인 어떤 제도를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세미나가 좋은 계기가 되어서 좀 그 연금 개혁을 그런 논의만 하지 말고 또 이 논의도 같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세미나는 아시다시피 이제 보험연구 원장님 안철경 원장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발표자님 강승호 박사님, 정철 교수님 그리고 보험연구원 관계자분들이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름에 쉬지 않으시고 이렇게 열심히 정책을 듣고 토론하기 위해서 모여주신 토론자분과 그리고 참여자 여러분께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크게 4개 주제로 4개로 챕터를 구분해 봤습니다. 검토 배경, 그리고 연금 시장을 둘러싼 환경적인 요인에 대한 평가, 그리고 제도 자체 평가, 그리고 종합해서 평가한 후에 개인연금의 활성화 방안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다라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검토 배경입니다. 우리 연금 제도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환경을 크게 우리는 인구 사회 환경, 거시 경제 환경, 제도 환경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인구 사회 환경은 뭐 잘 아시겠지만 고령화, 장수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그리고 베이비 부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은퇴하는 어떤 노후 인력이 노후의 삶에 대한 질에 대한 개선 욕구, 이런 소비 성향의 노후 소비 성향의 변화, 그리고 MZ 세대를 중심으로 투자 성향의 변화,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연금 제도를 둘러싸고 있는 인구 사회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시 경제 환경으로는 지금 뭐 고물가, 고금리, 금리 변동, 뭐 이런 부분,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둘러싼 어떤 산업 환경의 변화, 그리고 제도 환경으로는 뭐 공적연금 개혁이 진행되고 있고요. 사적연금으로서는 회계제도, 뭐 직업여력제도, 뭐 이런 변화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제에 대해서는, 연금 세제에 대해서는 뭐 지속적으로 매년 바뀌고 있는, 물론 뭐 개선한다고는 하지만 그 영향이 이제 개인이 느끼는 영향이 이제 서로 다르게 작용하는 이런 어떤 환경들에 이제 노출돼 있다. 이런 모습들이 이제 노후 준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작용할 것이고, 공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겠다라는 겁니다. 논의 방향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제도적 환경적인 요소들이 수요를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시장에서 공급자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문시되고 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유가 뭔지 환경적인 요인, 제도적인 평가를 통해서 대안을 모색해 가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연금 환경에 대한 평가입니다.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보면요, 크게 이제 다층 체계를 한 3층 체계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것은 여기 이제 3층에 있는 연금저축, 소위 세제 적격이라고 할 수 있는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입니다. 그리고 적립 IRP 중에서도 이제 본인 부담분인 IRP는 적격으로서 이제 연금저축과 실은 같이 놓고 이제 적격연금으로서 연금저축과 IRP를 묶고요. 그리고 연금보험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형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아까 앞서 이제 개인연금의 어떤 적립금 말씀이 나왔는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적립금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현재 국민연금이 한 950조 정도 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한 300조 정도고요.
개인연금은 연금저축과 보험을 합치면 거의 340조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장의 어떤 적립금 구조로 보면 국민연금 다음으로 개인연금이 상당히 크다라는 점에서 개인연금의 어떤 노후보장 기능을 소홀히 할 수 없다. 앞으로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는 게 본 발표 자료의 어떤 초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시장 환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인구 사회 환경은 앞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뭐 고령 인구 증가, 장수화 뭐 이런 부분들이 급속하게 나타나면서 과거에 비해서 더 두터운 노후 준비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고령 시장 면적이라는 어떤 표현으로 해서 인구수 전체에다가 기대 여명을 곱하면 이게 고령 시장 면적으로 표현해 볼 수 있는데, 이게 현재 2023년에 비해서 한 7년 후면 한 1.5배가 넓어지고요. 50년이면 한 2배 가까이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27년 정도 이후면 한 2배 정도. 요게 이제 양적인 측면에서의 시장의 팽창입니다. 그래서 한 2배 정도가 향후 한 20, 30년 내에 이제 팽창할 것이다. 라는 거고요. 아까 앞서 이야기했지만 이 삶의 질에 대한 추구, 과거의 노인과 미래의 노인은 삶의 질 추구가 다르다. 질적 측면에서 봤을 때도 노후 준비를 더 요구하게 될 것이다. 왜? 노후 소비의 이제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특히 베이비 부머를 이제 중심으로 베이비 부머가 대부분 한 72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마지막 막내 베이비 부머가 60세, 올해 60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 그 고령 시장으로 이제 어떻게 진출한 어떤 세대다. 이 세대들의 특징은 전반적인 노후의 어떤 삶의 질을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뭐 이걸 압축적으로 표현하면 적정 노후 생활비라는 그걸 한 2005년도부터 정강 추이를 보니까 연간 한 8%에서 한 10% 정도가 더욱더 이제 적정 노후 준비를 노후 생활을 위해서 더 필요하다라는 수준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양적인 것도 표현하고 있지만 질적인 측면의 어떤 삶의 질, 노후의 삶의 질을 표현하고 있는 두 수치가 아닌가. 그래서 양적, 질적 측면에서 노후 준비에 대한 수요가 커질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 성향, MZ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연금 상품보다 어떻게 보면 타금융 상품,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추구하는 뭐 이런 부분들이 최근 코로나 전후로 해가지고 나타나기 시작했다. 뭐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인구 사회 환경적인 변화였고요. 거시 경제 환경은 뭐 너무나 지금 우리가 또 체험하고 있는 인플레 현상, 그리고 금리 변동, 뭐 굉장히 빠른 어떤 기준금리 여기 인플레와 지금 최근에 이제 높아지고 있는 기준금리, 뭐 이런 부분들이 연금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거시 경제의 어떤 변동성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코로나 전후로 해서 뭐 디지털 환경의 변화, 그리고 산업 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계 모호해지고 업군 간의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는 이런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공급 측면에서의 연금 시장의 환경을 더욱더 위축시킬 수 있다. 변동성을 크게 할 수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또 다른 어떤 제도적인 변화를 보면 뭐 연금 개혁은 공적연금을 지금 개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은 재정 안정화 중심의 어떤 논의이기 때문에 노후 보장을 추가적으로 공적연금을 통해서 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든 사적연금 강화가 요구될 것이다. 그래서 사적연금에 어떻게 보면 기회라면 기회될 수가 있다. 물론 사적연금을 준 공적연금하는 논의도 있지만 형식이 어떻게 됐든 과거의 어떤 공적연금보다는 사적연금의 어떤 역할이 분명하게 필요한 어떤 시점이 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또 이면에 이제 근보 부가체계들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또 재정 문제로 해가지고 부가체계를 많이 바꾸고 있는데요. 이게 특이한 거는 작년 감사원 지적사항에 연금소득을 그동안 근보료 부과 안에 넣지는 않았는데 이제 넣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연금 시장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고요. 또 회계 기준의 변화, 요거는 이제 보험사라든지 어떤 금융기관의 어떤 자본 부담 확대로 이제 나타나서 연금 판매를 유인을 이제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고요. 수수료 체계도 분급 체계로 이제 바뀌면서 판매 유인은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세제 개편은 적격을 중심으로 세액공제 전환해서 한번 세제 혜택이 좀 축소된 이후에 좀 강화 체계로 가고 있고요. 비적격은 늘 억제하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세제 개편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뭐 노후 준비를 위한 어떤 수단으로 작용을 하지만 그렇게 현실적으로
팽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력이 있는지는 좀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연금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보면 인구 사회 환경은 뭐 고령화 삶의 질을 통해서 수요는 분명히 좀 올라갈 것이다라는 거고요. 투자 성향 변화는 연금 시장보다 수익률을 추구하는 어떤 그 상품으로 대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올라가는 것보다 요 요인 자체는 좀 떨어지게 할 요인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거시경제 환경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이 공급 사이드에 영향을 주는데 공급은 현재보다 떨어지는 요인밖에 작용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게 할 정도로 좀 위축을 시킬 요인이 되고 있고요. 제도 변화는 연금 개혁이나 세제 변화는 조금씩 수요 증가를 요구하고 있지만 근보 부가체계, 회계 건전성 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공급을 떨어뜨릴 수 있어서 전반적으로 수요는 올라가거나 떨어지는 요인이 좀 작용할 수 있고요. 공급은 앞으로 떨어질 요인만 있다. 환경적인 일단 현상을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도적인 모습은 어떠냐라고 이제 보면요. 연금 제도는 앞서 아까 이야기한 적격은 연금 저축 계좌하고 적립 IRP를 적격으로 묶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연금보험, 생명보험 회사에서 이제 판매하는 비과세 개인연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이제 환경을 포함해서 연금 시장을 평가하는 그런 거로 3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격연금의 제도적 특징입니다. 뭐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크게 이제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최근에 이제 올해부터 이제 바뀐 거는 그 연금저축 계좌에 IRP 그를 합산할 경우에는 이제 90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을 주는 대상 납부액으로 이제 900만 원까지 이제 상향됐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플러스적인 그 연금저축 수요에 플러스 요인은 작용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설명이 되고 있고요. 대부분 연금저축은 소득세법에 이제 세제 형태로 인센티브가 이제 주어지는 거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적립 IRP는 소득세법에 이제 세제 혜택은 세법을 적용받지만 근본적으로 이제 퇴직급여법, 근로자 퇴직 근태법이라고 하는 이 법에 이제 적용받는 제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적인 특징과 아까 환경적인 그 영향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 적격연금의 현황을 보면요. 전반적으로 21년 기준으로 연금저축의 가입률은 한 11% 정도 됩니다. 요거는 이제 총급여가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봤을 때 한 11% 정도인데요. 국제 비교를 위해서 생산 가능 인구 대비로 해서 비율로 보면 한 6% 정도 됩니다. 납부자 기준으로 이제 나타낸 거고요. 그런데 이제 특징적인 거는 세액공제 13년 이후에 세액공제 전환 후에 실질적으로 이 가입률은 13년에 한 15% 정도 되는데 한 21년에 한 4%포인트 정도가 지금 한 7, 8년 동안 떨어졌다. 지속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그 떨어지는데 저소득층의 어떤 가입률이 낮아지는 모습이다. 요게 이제 그 대상자고요. 여기 이제 가입률인데요. 가입률은 저소득층에서 위에서부터 이래 보면 고소득층에서 저소득 갈수록 이제 가입률은 떨어진다. 대상자는 훨씬 많은데. 그래서 개인연금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개인연금의 어떤 역할이 좀 더 과거에 비해서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어떤 표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금 저축의 이제 신규와 해지율, 가입을 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실은 해지 계약이 굉장히 높다라는 건데요. 여기 보면 이제 2000년하고 2001년도를 보면 해지가 전체적으로 2000년에는 한 신규 계약 대비해서 한 여기 50% 정도 해지됐다 그러면 이때는 물론 15.6%로 좀 떨어지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해지 계약 건수는 차이가 없습니다. 신규 계약이 다만 조금 늘었어. 즉 펀드를 중심으로 해서 좀 늘었다는 이유 외에는 실질적으로 해지는 상당히 많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개인연금에 대한 또 유지율을 높여서 노후소득 보장 제도로 좀 자립하기 위해서는 이 해지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라는 걸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수익률을 보면요, 전체적으로 수익률이 연금저축의 수익률은 최근에 그래도
그나마 자본시장 여건이 이제 좋아지면서 한 2.3으로 이제 높아진 거고요. 과거로 올라가면 실은 이거 1%대더라고요. 전체적인 평균이 한 5년, 10년 정도로 이제 올라가면 이게 좀 낮아서 전반적으로 연금저축의 수익률은 좀 낮은 편이다라는 거고요. 특히 그래서 이제 최근에 자본시장 활성화되면서 요게 19년부터는 이게 이제 주식시장 활성화에 덩달아서 펀드 쪽으로 많이 이제 그 수익률이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 펀드의 문제는 이제 실은 수익률이 굉장히 그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노후보장 자산으로서 상당히 불안전한 측면도 있다라는 측면이 좀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모습을 수익률이 낮다는 어떤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적립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 실은 연금저축, 연금보험, 개인형 IRP가 어떻게 보면 경쟁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이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하는 추세에서 비교를 해보면 IRP는 최근에 한 5년 사이에 32% 정도가 이렇게 연평균 증가율이 굉장히 이제 증가하고 있는데 연금저축과 보험, 특히 연금보험은 상당히 위축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보험업권의 어떤 위축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 개인연금 시장에 뭐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이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금 퍼즐, 수급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가입 적립 부분에 굉장히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연금 퍼즐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적립금이 많이 쌓여있지 않기 때문에 이 퇴직연금 논리하고 거의 똑같은데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밖에 없고요. 연금으로 수령한다 손 치더라도 수령 기간이 굉장히 짧다. 대부분의 이제 연금 수령자가 한 90%가 수령 기간이 이제 10년 이하로 굉장히 짧은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 19년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연금 퍼즐 현상은 자연스럽게 연금화가 이제 미흡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논리는 퇴직연금 논리와 거의 지금 흡사한 어떤 형태다. 그래서 이렇게 연금화가 미흡한 거는 실은 시장에만 두기보다는 정책적인 수단 또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일부 몇 년 이상 세제 적격 개인연금은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수령해야 돼야 세제 혜택이 있고 그리고 IRP는 55세 이후에 5년 이상 정도의 연금 형태 지급에는 조건 외에는 따로 연금화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어떤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어떤 문제다라는 거고요. 앞서 잠깐 봤지만 세제 혜택 같은 경우에 세액공제로 전환되면 전체적으로 많이 인센티브가 하락하면서 적격 개인연금에 대한 어떤 가입 유인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거를 국제 비교를 해보면요, 납부액에 대한 연금 세제 지원 규모를 비교해 보니까 2015년 비교를 해보면 우리는 GDP 대비 0.05% 수준인데 OECD 평균은 0.6% 비율 기준으로 한 10배 정도 차이 나는 어떤 수준이다. 그래서 세제 혜택을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줘서 노후 준비를 좀 강화할 요인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제 혜택이 낮다 보니까 지원액을 실질적으로 정책적으로는 세제 지원을 통해 가지고 납부 유인을 하려고 하는 어떤 정책적인 방향은 있지만 시장은 반대로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2014년에 보면 세제 지원 수준입니다. 한 7,700억 정도였는데요. 국세통계연구에 나온 자료입니다. 그걸 애그리게이트해서 이제 합산해 본 건데요. 2021년에 보니까 6,800원 정도로 오히려 12% 정도 감소한 거고요. 이게 1인당으로도 환산해가 보니까 한 5% 정도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려고 했지만 현실에 나타나는 모습은 반대더라라는 겁니다. 비적격을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적격은 비과세 생보사에서 팔고 있는 어떤 그런 건데 전반적으로 연금보험에 대한 인센티브가 과거에 이제 일시납에 대해서도 2억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가 있었지만 요게 이제 몇 해 전에 이제 1억으로 이제 바뀌었고요. 월납이 이제 도입되면서 월 한도 이제 150만 원 규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은 연금보험에 대한 인센티브는 상당히 많이 위축돼 버렸다. 제도적인 특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황과 추이를 살펴보면 이게 이제 2016년하고 2015년부터 2021년까지의 초회 보험료 기준인데요. 증가율은 2016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절대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실은 2021년이 2016년 즉 5년 전의 모습이더라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는 그 시장에서 이 정체되어 있는 모습은 하락한 것과 다름없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요거를 이제 수입보험료 관점에서 이제 보면 더 명확해지는데요. 수입보험료 이렇게 이제 줄어들고 있다. 반짝 반등한데 요거는 실은 어떻게 보면 유동성 확보 조치 이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 비적격 연금에 대한 위축이 이제 예상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연금 시장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제 평가를 해보면요. 전체적으로 이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렸습니다. 아까 환경적인 요소를 뭐 인구, 그 제도적인 거, 거시경제 뭐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거를 이제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과 공급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이제 재편성을 해서 이제 여기에 이제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뭐 좀 간접적으로 공통적으로 영향을 주는 걸 이제 요 위에 이제 담아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시장 실패의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노후 준비 아까 앞서 이야기했지만 전반적으로 추세를 봤을 때 고령화 상황에서 노후 준비의 강화 필요성이 높아서 연금 수요의 필요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수요뿐만 아니라 공급 또한 이제 억제되어 이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요. 뭐 이로 인해 가지고 보면 이제 소비자 우생이라든지 생산자 이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장에 맡겼을 때 발생해야 될 어떤 그런 형태들이 이제 감소되거나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시장 원리에 의해서는 수요와 적절한 수요 공급 상태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소위 경제학적으로 이제 표현하면 시장 실패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시장 실패가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냥 둬야 되느냐? 뭐 그거는 굉장히 이제 봤을 때 이제 연금 제도를 통해 가지고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는 어떤 당연한 어떤 논리 과정에서 공적연금의 또 위축은 다른 대체의 연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시장의 실패로였기 때문에 이제 버리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문제고 이거를 어떻게든 시장에서 워킹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앞서 수요도 위축되고 공급은 더더욱 위축되는 어떤 상황이 있기 때문에 수요는 견인하고 공급은 활성화하는 정책을 통해서 시장 실패를 돌파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먼저 수요 견인 정책은 공이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뭐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먼저 개인연금을 단순히 노후 금융상품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노후 준비를 위한 이제 필수품이다. 공적연금만 필수품이 아니라 공적연금으로는 하나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사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노후 준비를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품이라는 인식을 이제 해야 된다. 거기에 이제 상응하는 또 수익률 제고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거기 필수품으로 이제 인식할 때 그냥 단순히 인식해라 이게 아니고 정책적으로 산업에서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 정책적으로 노후 수재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뭐 뒤에 이제 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이걸 인식해서는 이제 활용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수익성이 아까 굉장히 낮다고 했습니다. 뭐 MZ세대를 중심으로 지금 주식, 펀드 이런 쪽으로 많이 몰려 있죠. 연끌을 해서 이제 부동산에도 들어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과 지금 경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노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수익률로 봤을 때는 경쟁이 안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둘 것이냐 이런 부분들보다는 제가 생각에는 이제 20, 30대 즉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20, 30대에 대해서는 여기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지만 한 40대 지나면서 50대 가면 갈수록 즉 은퇴기에는 유동성 확보가 분명히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연금화를 위한 정책이 연령이 높아지면서 그 연금화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걸 상품이라든지 어떤 제도적인 어떤 네이밍을 해보면 이제 일시납 즉 적립은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나중에 돼서 이게 연금으로 전환될 수 있는 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그래야 이게 수요가 견인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 수요는 잠재적으로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는 걸 끌어내야 됩니다. 아까 앞에 하고 이제 잠재 수요를 뭐 인식 변화라는 이런 부분에가 종합적으로 이제 끌어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 끌어낸 수요가 이제 실제로 이제 가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뭐 제가 뭐 이런 걸 네이밍을 한번 달아보면 어떻게 뭐 사회적으로 또는 뭐 회사 내에서
또 은퇴 준비 운동 뭐 이런 부분들이 옛날 새마을 운동이 있었듯이 이런 은퇴 준비 운동이 한번 필요할 때가 아닌가. 지금 정부에서 좀 운동을 좀 좋아하는 상황이 아닌가 해서 하면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뭔가 이 운동 차원에서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납부 유인을 하고 지속되게 해야 됩니다. 납부를 유인해서 그 납부된 게 해지되지 않고 계속 정년까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기 가입할 경우에는 이제 수수료가 지금보다도 조금 더 감면을 높여주고 그리고 세제 지원도 추가적으로 해주되 과거에 없어진 해지세 당근을 더 주고 그만큼 약속을 못 지키면 해지하는 게 오히려 더 유지하게 하는데 더 강력한 어떤 수단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 견인 정책으로 어떻게 보면 뭐 일종의 당근책, 강한 직접적인 당근책입니다. 연금 세제 보조금인데 여러 국가들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니까 뭐 이런 제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과거에 여기저기 이제 많이 소개된 내용이기도 한데요. 먼저 지금 면세자들은 실질적으로 내가 면세에 처한다고 하면 개인연금이나 적격 개인연금에 가입될 유인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실질적으로 없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한테는 에도 납부한 만큼 환급될 수 있도록 연금 환급 세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연말정산해서 세액 공제해가지고 환급되고 있습니다. 이 환급분을 연금 계좌로 다시 환류되게 해서 그걸 재원으로 써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노재원으로 인센티브를 줘서 납부를 유인을 한 다음에 나타나는 인센티브는 그냥 다시 지금 바로 사용하게끔 누수된다라는 거죠. 그 누수를 막고 그 누수 금액조차도 어떻게 보면 재원으로 활용을 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환류돼서 들어가도록 그 대신에 이제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 상하는 납부액, 추가적인 납부액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한다든지 뭐 그런 호주식의 어떤 환류제 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워낙 많이 이야기 나오는 뭐 한국형 리스트 연금, 독일의 리스트 연금인데 리스트 연금에 대한 비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 단계에서 거의 또 다른 어떤 공적연금을 정립식 공적연금을 네이밍을 하자면 이 공사연계연금을 시장에 운용은 시장에 맡기되 제도 관리는 공공에서 하는 뭐 이런 공사연계연금 제도 한국 리스트 연금을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급 활성화입니다. 공급 활성화는 상당히 공급자도 실은 개인연금이나 연금보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장에다가 상품을 내놓으려고 하지만 결국에 시장에서는 수익이 창출돼야 시장 논리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앞에서 본 여건상 시장에서는 그 수익 창출이 거의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 분석은 실은 개별적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제가 좀 알아본 결과 좀 종합적으로 민간에서도 종합적으로 야 이거 왜 이렇게 정말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좀 머리를 맞대고 민간 차원에서도 좀 종합적인 분석과 그 분석을 통한 어떤 정책적인 어떤 요청, 요구,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적었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 주기적으로 연금 시장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뭔가 계속 이제 요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협의체를 하나 좀 구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또 노후 보장을 위해서 보험산업, 금융산업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다. 산업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걸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수적으로 이제 보험 이미지가 제고될 수도 있고 보험 산업에서는 금융 이미지도 제고될 수 있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리고 다양한 상품 개발, 뭐 또 산업 내에서는 리스크 관리 뭐 이런 부분도 또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지금 아까 제가 연금저축, 연금보험을 이야기했는데요. 이게 뭐 실질적으로는 저 보험 상품 안에 저축성 보험이라는 것으로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를 좀 특화해서 이거는 그냥 다른 어떤 투자 상품과 좀 구분해서 요거는 고령에 특화돼서 장수화라든지 장수 리스크에 해칭할 수 있는 뭐 이런 특화된 상품으로 우리가 별도로 구분해내야 앞으로 어떤 노후 준비와
고령화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좀 타개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오늘 세미나에 초청해 주시고 발제를 하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발표 제안을 받고 이 오디언스 청객을 소비자로 봐야 할지 보험사로 봐야 할지 좀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보험사로 생각을 하고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오늘 업계에서 좀 많이 오신 것 같아 보이셔서 오늘 발표를 하고 한 번이라도 가서 이제 우리 회사 연금 상품에 뭔가 더 해야 될 게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더 해주시면 제 발표는 오늘 그걸로 되게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융감독원 최인실 팀장님도 가셔서 제도가 도움이 될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한 번 더 검토해 주시면 되게 오늘 발표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저는 한양대학교 금융보험학과의 장철 교수고 저는 연금 전략, 적립기부터 은퇴기까지 연금 전략에 대한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오늘 부제로 이제 Back to the Basics라고 했는데 이제 다시 기본으로 저희가 고려해야 될 것들이 무언지, 보험회사가 실제로 연금소득, 은퇴기에 보장해줘야 될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 첫째는 그럼 베이직이 뭐지? 뭐 다 아시는 거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고, 사실 저희 생명보험이죠. 생명보험에서 과거에 팔았던 이자율, 높은 이자율에 팔았던 상품들 때문에 한동안 현재도 괜히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자율 리스크가 많이 줄어든 상태인 상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보험회사들이 판매를 꺼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30년의 긴 관찰기를 지나서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그때가 확인이 돼야 되는데 너무 불확실하고, 그 불확실성 때문에 리스크 마진을 올려잡고, 그러면은 보험료도 비싸지고, 당연히 소비자도 그 상품을 원치 않습니다. 또한 제가 느끼는 바로는 생명보험회사도 지금 그 상품을 팔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롱지비티 리스크를 좀 쉐어링을 하자. 여기선 전이라고 했지만 쉐어링을 좀 해보자. 거기에 대한 학계에서 보는 것들을 한 3가지 정도 들고 왔습니다. 거기서 좀 힌트를 얻으셔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 섹션에서는 지금 오늘 토픽은 연금저축입니다. 개인연금의 적격 쪽만 쳐다보셔도 연금저축, 펀드, 그리고 보험 양쪽에서만 쳐다보셔도 양쪽 간의 이동이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완전히 해지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거나 연금 펀드에서 나 종신보험 살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그렇게 유두리는 유연한 방법들이 없습니다. 되게 경직적입니다. 하지만 역시 저는 이제 학교에 있으니까 학술계에서는 두 간의 관계가 유연해야지 노후 보장이 확실해진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럼 기본적으로 당연히 보험에서 이제 연금 상품, 연금 소득들을 보장을 하고 하는데 생존자 수 현재와 미래 예측과 실제가 얼마나 갭이 날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그 생존자 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인베스트먼트 리턴이죠. 지금 개인연금 쪽 연금저축 적격에서는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공시율만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저도 좀 보장을 하죠. 그 부분들이 사실상 완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양쪽에서 경직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펀드에서는 나중에 차차 보장을 낼 수 있는 상품들을 제공을 해주셔야 되고, 보험 쪽에서는 적립기죠. 적립기에도 공시율 이상을 분명히 안고 가면서 미래 보장을 해주는 그런 형태의 틀로, 아니면 서로 유연하게 교환이 되게 해주시던가, 그런 식으로 유연하게 움직여야
그 상품들이 확장이 되고 제도 역시 서포트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품의 구조가 제도 때문인지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을 해서 그런 틀을 잡았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유연함이 필요하다는 건 확실합니다.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쳐다봤을 때 현재 생존율, 그 사망률이 개선돼서 생존율이 한참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불확실성도 큽니다. 그리고 만약에 종신연금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오래 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어드버 셀렉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험회사에서 로딩을 크게 잡을 수 없습니다. 크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보험회사도 종신연금 판매하고 싶지 않습니다. 위험하니까요. 그 부분을 잡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우 인베스트먼트 리턴 공시이율 외에도 또 다른 형태의 공시이율이라든가 이쿼티 인덱스가 개런티가 좀 포함된 공시이율을 좀 더 활용할 수 있게 좀 열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적립기에서도 분명히 개선할 여지가 있을 겁니다. 결국엔 소비자도 보장을 강화하고 보험회사도 적립기 그리고 인출기 둘 다 이 비즈니스를 하면은 확실히 수익이 보장되는구나라는 게 담보가 돼야겠죠. 그러니까 확신이 있어야겠죠. 그래야지 다양한 상품들이 개발이 될 겁니다. 롱지비티 리스크, 장수 위험을 쉐어링하는, 트랜스퍼링하는, 완전히 트랜스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쉐어링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어제짠가요? 뉴스를 보니까 주택연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주택연금에서 가입 연령, 평균 가입 연령이 72세랍니다. 72세. 그 말은 다 모두 다 같은 얘기는 아니겠지만 내 자산을 쓰고 썼더니 남은 건 집밖에 없구나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72세입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의 약한 의미의 장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현재 부동산 자산이 엄청 띄어져 있죠. 아마 지금 저를 비롯해서 미래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집조차 없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 분명히 다른 수단들이 필요합니다. 72세부터 보장이 가능한. 72라는 숫자가 연구를 쳐다보면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 그 얘기만 하겠지만 7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건 확실합니다. 앞에서 강성호 박사님도 5년, 10년 확정으로 돈을 연금저축에서 뽑아간다. 그럼 그 뒤에 돈이 없습니다. 물론 연금저축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활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약한 의미의 장수 위험에 노출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런 장수 위험을 전가시키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학술 자료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기자분들도 계시지만 보도가 목적이 아니고 생명보험회사 분들이나 여기 제도에 계신 분들이 한 번씩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가져온 것들이니 조금 영어로만 써도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내가 종신연금을 샀는데 한 달에 50만 원씩 받기로 약속을 했다.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50만 원씩 확정으로 주는 종신연금 상품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도 보험회사가 떠안는 롱지비티 생존율에 대한 위험이 있습니다. 평생 줘야 되니까요. 평생 생존율의 패스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이 해당 연구에서는 그러면 보험회사 말고 3자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통계청이라든가 통계청의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기대 여명이 있고 분명히 실제 발생하는 여명이 있을 겁니다. 그 사이에서 차이가 발생하면 그것만큼 조정을 하자. 그쵸? 생존자가 많아지면 50만 원이 아니고 40만 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존자가 적어지면 50만 원이 아니고 60만 원을 받을 수도 있죠.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이 인덱스가 적용이 되니까요. 즉 P는 생존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위아래가 위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레퍼런스 생존율이고 밑에는 옵저브한 생존율입니다. 이 비율에 따라서 조금씩 변경을 하면 됩니다. 다만 보험회사 하나하나 이거를 가지고 조정을 하는 건
신뢰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페이퍼에서는 이제 뭐 통계청이라든가 그런 3자 객관적인 데이터로 조정을 하자. 그러면 적어도 시스테믹한 리스크는 사라질 것이다. 물론 보험회사가 각각 가지고 있는 위험은 조금 상존해 있습니다. 근데 다만 뭐 모두 다 오래 산다. 그랬을 때 안는 리스크는 현저히 줄어들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톤티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10명이 1억씩 모아서 10억을 톤틴에 들어가면은 뭐 4%씩 돈이 나왔을 때 그 4%를 생존자들끼리만 나눠 갖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왼쪽에 있는 차트처럼 저기 그 소득 그 톤틴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불확실성이 조금 있긴 하지만 어쨌든 생존자는 계속 줄어듭니다. 그 생존자들끼리 그 10억에서 나온 4%를 나눠 가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증가를 하거든요. 근데 톤틴은 이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포인트는 리스크를 전가시킨 겁니다. 계약자한테 리스크를 전가시킨 겁니다. 회사가 로딩을 높게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래 산다고 적게 산다고 물론 조금 남아있을 수는 합니다.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검토를 하면 근데 현저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 계약자한테 롱지비티 리스크를 전가시킨다. 그리고 항상 저런 캐시플로우가 나오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논문에서 좀 조정을 하면 테크니컬하게 조정을 하면 오른쪽에 있는 현금 흐름처럼 되게 평이한 현금 흐름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케이, 현금 흐름은 좋은데 포인트는 역시 계약자한테 위험을 전가시키기 때문에 리스크 마진이나 리스크 조정을 적게 잡을 수 있고 결국엔 보험회사도 확실하게 수익성이 생길 수 있고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고 계약자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로 좋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저 요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은 이제 종신 소득, 뭐 은퇴 시부터 쭉 받는 소득을 얘기하는 거고 최근에 2022년에 톤틴을 LTC에 가미를 해보자. LTC에 가미를 해보자. LTC 서로 가입을 했을 때 서로 이제 톤틴이라는 상품에 가입을 했는데 본인이 LTC 그룹에 빠져버리면 조금 더 많은 4%가 아니고 6% 이렇게 주는 겁니다. LTC 그룹에 빠진 사람들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굉장히 기대 여명이 줄어듭니다. 뭐 최근에 보험개발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뭐 이네스트 애뉴이티에 대한 비표준체나 비건강체에 대한 검토들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톤틴 형태가 아니라면 여전히 보험회사는 부담이 클 겁니다. 결국에는 별로 팔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테이블에서 보시면 저 두 번째 컬럼과 마지막 컬럼의 숫자만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리스크 로딩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거는 이 LTC 톤틴이 그냥 기존의 보험이고 맨 왼쪽은 톤틴의 LTC가 포함된 리스크 로딩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일단 그 차이만 보시면 계약이 10개일 때와 맨 첫 번째 컬럼이요. 10개일 때와 5,000개일 때 당연히 계약 숫자가 늘어가면서 리스크에 대한 그 예측이 좀 더 정확해지는 거 맞습니다. 그 로딩도 역시 적어지고 문제는 중요한 점은 LTC 톤틴의 형태를 가졌을 때 리스크 로딩을 현저하게 낮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회사의 부담도 적고 소비자의 부담도 적어지겠죠. 예. 그런 식으로 톤틴의 형태죠. 톤틴이란 말을 사용할 필요도 없기도 합니다. 사실 요즘은 학술계나 해외의 회사들은 톤틴이란 말을 조금 안 쓰는 경향이 있기도 하는 새로운 단어들을 조금씩 만들어내서 사용하는 것 같긴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서 제가 굉장히 경직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금저축 적격만 보시면 연금저축 펀드, 연금저축 보험 분명히 난 종신연금을 원하면 무조건 연금저축 보험으로 가야 합니다. 연금저축 펀드에선 종신연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이런 쪽으로 나오는 뭐 장수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장을 하지 않죠. LTC연금 이런 것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유연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 부분은 좀
조금 뭐 디테일한 면은 좀 떨어지지만 좀 큰 차원에서 얼마 전에 그 IME라고 이제 인슈런스 매스매틱 이코노믹스 컨퍼런스가 에딘버러에서 열렸었는데요. 거기도 이제 연금 관련된 학자들이 많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그 카부치 2023 저 페이퍼는 그냥 그 박사 그 UNSW의 박사과정 학생이 쓴 그 논문입니다. 그 박사 테시스입니다. PhD 테시스인데 그 안을 보시면 이쿼티 인덱스와 롱지비티 인덱스를 섞은 상품을 소개를 해요. 당연히 리스크 로딩이 낮다고 소개를 합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앞에서 학계에서 이쿼티 인덱스도 다뤘고 롱지비티 인덱스도 다뤘고 지금 이 이제 박사를 받았을 겁니다. 이 도린이란 박사는 카부치 도린인데 얘기도 나눠봤었는데 굉장히 되게 액티브한 여성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되게 의미 있는 페이퍼라서 뒤에 레퍼런스로 달아놨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미국에서 2014년에 퇴직연금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배울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TDF 타겟 데이트 펀드에서 디퍼드 애뉴티 예를 들어서 내가 50세인데 정확히는 55세부터 가능합니다. 55세인데 65세부터 종신연금이 나오는 상품을 미리 구매하는 겁니다. 중간에 탈퇴하면 뭐 요즘 최근 우리나라에서 말했던 것처럼 저해지, 무해지 돈을 적게 주거나 안 줍니다. 그렇지만 요즘같이 만약에 이자율이 많이 뛰어있는 상태라면 당연히 애뉴티 가격이 많이 낮을 겁니다. 시장이 정확히 작동을 하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작동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TDF에서 최근 몇 년 사이에 불어난 소득을 가지고 바로 디퍼드 애뉴티로 옮겨타면 당연히 소득을 확실한 수준에서 보장을 받겠죠. 뭐 그런 식의 접근들을 좀 고무시키는 제도 개정이 있었습니다. 네, 요 두 개는 제 페이퍼인데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되냐면은 저희 투자 관련된 그 성향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성향 조사를 해서 난 채권에 적합한 사람, 나는 주식도 할 수 있는 사람, 나는 파생까지 할 수 있는 사람, 뭐 이렇게 해서 위험도를 나누죠 처음에. 뭐 그런 식의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위에 CRA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1, 3, 4, 5로 봤을 때 1은 나 굉장히 위험한 투자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거고 가운데 3은 뭐 중위험, 뭐 CRA 5는 저위험입니다. 그러니까 저위험자면은 리타이어먼트에서 저위험이면은 나는 높은 수준의 은퇴 자금도 필요하지만 소득도 필요하지만 그 볼러틸리티가 그 변동성이 크지 않았으면 좋겠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애뉴이티를 많이 선호하죠. 이 바 차트를 보시면 밑에가 나이고 각각 바 차트가 이제 투자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란색 부분은 채권입니다. 검은색과 파란색은 현금과 채권입니다. 그 부분들이 조금씩 줄어가고 있는 걸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 그 초록색 부분은 이쿼티입니다. 이쿼티 부분도 처음에 늘었다가 줄어드는 어느 정도 스태틱한 성향을 보이긴 합니다. 이건 타겟 데이트 펀드랑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결과의 목적은 나의 연금 소득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나의 성향에 맞게 보장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빨간색만 보시면 거치연금이죠. 뭐 극단적으로 무해지 거치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50세 조금 사죠. 디퍼드 애뉴티를 조금 사면 그리고 55세에 사망을 합니다. 그럼 돌려주는 게 없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연구에서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극단적이긴 하지만 보장을 확실히 증가시키는 방법이긴 합니다. 미리 소비자로 하여금 미리 은퇴 자금을 조금씩 연금 쪽으로 옮기는 역할들을 하죠. 그렇죠? 세팅이 극단적이어서 마지막 65세 때 모두 애뉴티로 가지만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 만약에 프랙티컬하게 접근을 한다면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적격 연금저축 현재 구성에서는. 이 부분은 앞선
결과를 좀 다르게 도식한 건데 그냥 구두로만 말씀드리면 요렇게 이런 구성을 가지는 전략을 활용을 하면 이 A나 B, N이나 M만 보시면 되는데 그걸 스토캐스틱하게 하냐, 디터미니스틱하게 하냐라는 차이 정도인데 어쨌든 이 그래프에서 이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그래프에서 오른쪽 내닌 오른쪽 우상향하는 쪽에 더 좋은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점들은 어떤 것들이냐면은 기존의 타겟 데이트 펀드 전략들입니다. 기존의 타겟 데이트 펀드 전략. 우리나라도 디폴트에 대한 논의들을 하면서 뭐 TDF에 대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계실 텐데 어쨌든 목표가 소득 보장이라면 그렇게 적립기부터 적당한 상품들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들을 주는 게 좋습니다. 네. 이제 한 3분, 4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사실 좀 민감한 내용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기자분들이 많아서 몇 분이 계셔서 일단은 첫째 저희 또 백투더 베이직 보장을 해야 되는 게 뭔가 5년 10년 확정적으로 돈 100만 원 주는 게 보험회사가 해야 할 일인가? 라는 게 퀘스천 마크예요. 72세부터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건 아닌가 보험회사가. 은행도 있고 펀드 회사도 있고 생명보험회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당연히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아까도 뭐 그런 공유를 통해서 위험을 공유하는 방법들을 통해서요. 그리고 LTC 소득도 중요하지만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LTC 상품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진을 줄여들 수 있는 방법들도 제가 오늘 몇 가지는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분명 보험회사 분들이 고려했던 사항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어느 나라에도 이런 구성의 상품들을 활발하게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그 나라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중국이라면 좀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은 중국의 연구자들을 좀 만나보면은 굉장히 액티브하게 이쪽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국에서 더 액티브하게 그 상품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공유들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그 IME 컨퍼런스 갔을 때 밀레브스키 교수님이랑 좀 대화를 나눠봤었는데 펜션 이쿼티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 공유했을 때 분명히 서로 다른 사망률 그래프를 가지는 사망률 분포를 가지는 사람들이 섞여 있을 겁니다. 그게 굉장히 불공정하게 느껴진다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걸 개선하는 방향으로 상품을 생각해 보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 돼서 미국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RMA라는 룰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퇴직연금 그 인디비주얼 리타이먼트 어카운트, 리타이먼트 어카운트 쪽에서 보는 룰이긴 한데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이에요. 그것도 72세부터예요. 72세부터 예를 들어 4에서 5% 정도 무조건 인출해야 됩니다. 그런 룰이 있습니다. 여기는 사실 돈을 안 빼서 문제예요. 사망 시까지 돈을 안 빼요. 그냥 비퀘스트가 목적인지 그래서 그런 룰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 룰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사실 동기가 필요하거든요. 세제 관련된 부분에서 만약에 장기 요양이나 뭐 고령 거치 종신연금 같이 뭐 70이나 80세부터 저해지 거치연금 이런 것들을 55세부터 옮겨 탈 때 세제 혜택들을 주면은 사람들이 분명히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렇죠? 뭐 영업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몸소 뛰어다닐 정도로 사업비를 크게 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서포트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법 감독 규정이 최근에도 조금 유연하게 좀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디테일하게 쳐다보진 않아서 분명히 여기서도 많은 부분들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